큰 부자로 가는 빠른 길은 주로 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부의 고속도로에 올라탔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금수저 출신들의 무임승차를 빼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무척이나 험난합니다. 일례로 1965년 100대 기업 중 지금껏 살아남은 기업은 그룹을 포함해서 겨우 12개 정도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비통한 애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픽션 같은 논픽션 스토리입니다. 비록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창업의 마음을 먹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할 젊은이는 지금의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듯 과감히 창업했었습니다. 비록 70에서 80년대의 세계 경영을 외치며 혜성처럼 나타났었던 풍운아들이 유성처럼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당시 세상은 이들을 앙팡테리블이라 불렀습니다. 앙팡테리블은 프랑스 작가 장 콕토의 소설 제목에서 비롯된 말로 무서운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1970년대 후반 재계에는 경기고와 서울대 등 최고 명문 출신의 엘리트들인 젊은 30세 전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 기업인들이 혜성처럼 등장했었습니다. 이들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창업하여 단기간 내에 무섭게 성장가도를 달렸고 그룹을 형성해가면서 재계의 주목을 받았기에 이른바 무서운 아이들이라 불렸습니다. 흔히 앙팡테리블 4인방은 율산그룹 신선호, 제세그룹 이창우, 원그룹 원길남, 그리고 대범그룹 김병만 등을 칭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우상은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창우와 그가 설립한 제세그룹의 얽힌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우는 1946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율산그룹 창업주인 신선호와 연령대나 학벌이 거의 같습니다. 이창우는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상호를 제세그룹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룹이 부도가 나 구속 수감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룹은 완전 해체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와 울분을 삭히며 쓴 책이 한 옛날에라는 서적입니다. 당시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창우는 제세의 의미를 재미를 놈의 세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회로 나선 그의 출발은 남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보다 좀 화려했다고나 할까요? 1971년 대학을 졸업한 후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던 삼미그룹에서 건설한 3.1빌딩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봉급과 복리후생 및 첨단 수준의 근무 환경을 갖춘 꿈의 유럽계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된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사람 팔자 모르는 거구나 라고 느끼기조차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곳에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불씨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노사분규가 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계 회사의 분위기상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는데 끝까지 버티던 그는 사측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고 결국 신선노름을 하며 다닐 수 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둑한 퇴직금을 받은 그는 율산이 창업될 즈음인 1974년 4월 재벌의 꿈을 품고 사업가의 길에 뛰어듭니다. 그 돈으로 그땐 총구석이나 다름없었던 마포의 당인리에 있던 폐업한 소금 창고를 빌려서 중고 고물 선반을 한 대 사다가 놓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제세산업이라 지었지요. 세상을 제패하겠다는 의미의 사명에서부터 이창우의 야무진 야심이 드러납니다. 그가 세웠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공업으로 출발하여 무역업과 해운업으로 확장한 다음 이후 관광사업 및 전자, 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야심찬 플랜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2000년 그의 나이 54세에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꾸었던 거지요. 초기에는 학교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대우, 대한전선, 포항제철 등의 기계부품을 조립해 납품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시내 중심가로 나와 사무실을 차리고 1977년 8월 무역업자 등록을 합니다. 70년대 당시 중동에는 오일 달러가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 돈으로 도로를 닦고 빌딩을 세우는 등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중동 특수라는 것입니다. 이창우가 무역업에 착수한 것은 당시 이러한 중동 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곳에 검은 오일 달러를 거둬들인다는 대망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멘트, 골재를 비롯하여 각종 자재 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붐이 한창이었던 터라 원자재 공급이 달렸던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눈여겨본 이창우에게 아이디어가 번득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낸 것이 당시로서는 생소한 삼각무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건자재 부족으로 시멘트 수출을 제한하던 때여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이나 영국, 스페인 등지에서 물건을 사서 조달한 물자를 제세의 이름으로 중동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상은 시멘트 외에도 밀, 쌀,
치즈, 감자, 비료 등 다양한 상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른바 타국의 물건을 중동으로 보내는 중개무역이었는데 이창우는 이를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힘들게 생산하지 않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서 다시 다른 나라에 파는 이른바 삼각무역을 영리하게 활용한 덕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창우는 중동 수출 열풍에 동승함으로써 불과 4개월 만에 $10,000,000 수출 실적을 올리며 재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처럼 삼각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그의 대망의 계획 중 2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오른 이창우는 3단계 작전인 해운업에 뛰어듭니다. 1976년 일본에서 시멘트 운반 컨테이너선 한 척을 수입해와서 제세 앰비셔너라고 명명했습니다. 선반 이름에서조차 그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듯 보이네요. 그 해의 4척, 1979년까지 20척을 목표로 한 뒤 5년 후에는 500척 규모의 대선단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니트웨어 생산업체인 쌍미섬유, 진영전자, 대성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하여 그룹의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중동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건설사를 물색합니다. 당시 중동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이란의 테헤란 외곽지대에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공하면 $4억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4억 우습게 여겨지겠지만 1973년은 한일합섬이 단일 기업 사상 최초로 1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해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온 국민의 찬사를 받던 시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군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탈세 혐의로 쓰러진 유수의 건설업체인 대한전척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창우의 눈에는 딱 먹기 좋은 떡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1969년도에 대한전척은 당시 10위권 내 건설사였던 점도 작용했겠지요. 이 회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해외 건설 등으로 성장가도를 달렸으나 1978년 7월 1일 부도를 내고 파산하여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1978년 모일간지에는 대한전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인현동 이가 풍전호텔 4층 대한전척공사 사무실에 채권자 60여 명이 몰려와 회사 측이 부채 6억 4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하오 7시까지 농성을 벌였다. 채권자들은 대한전척이 하청한 공사비와 자재납품 대금 등을 2개월이나 3개월 약속어음으로 발행해 주었으나 사장 이구은 등 회사 간부들이 구속된 후 이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척의 실질적인 주인 이구은은 서울신탁은행에 4억 원, 한일은행에 1,800여만 원 등 40여억 원의 은행 빚이 있으며 현재까지 9억여 원이 부도나 있는 상태이다. 한데 신기루에 가까운 엄청난 $5에 집착하여 대한전척의 부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이창우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됩니다. 제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바로 다음날 대한전척의 해외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대한전척을 인수할 이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셈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한전척의 빚이 고스란히 남아 물귀신처럼 제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 점입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하였던 제세가 자체 자금만으로 자금난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창우는 모든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철저히 냉대당하는 수모를 겪었을 뿐입니다. 결국 3년 만에 162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제세가 겨우 1,1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연쇄부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중에는 온갖 억측과 마타도어들이 나돌았습니다. 언론들은 시멘트 대신 돌멩이를 수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추측과 과장 보도를 쏟아냄으로써 이창우를 매장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1978년 10월 구속된 그의 죄명은 $200만 부정 인출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는 197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나 이미 제세그룹은 공중 분해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세의 몰락에는 말 못할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특히 은행들이 유독 나에게 매정했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81년에는 사회세태와 정재계 인사들을 육두문자를 써가며 비판한 옛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글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을 넣고 기사 쓰면 쫓아가서 물어 죽이겠다. 그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이런 나라에서는 예비군 훈련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고 마카오인가 어딘가로 이민을 갔다는 얘기도 떠돌았는데 확인되지 않는 낭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30여만 부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그의 서적 출간 이후 1984년 일본 동경대학원 연구원으로 한국을 떠났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재계와 인연을 끊고 자신이 1992년 설립한 한백년구재단 이사장으로 미래문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백년구재단은 이창우 씨가 하루속히 재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연배지기와 선후배들이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세그룹의 흥망의 영역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교훈은 적극적인 자세 및 아이디어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심을 한두 망설이지 않고 결행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대부분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안정된 삶을 이루면 제일이라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그래서였겠지만 사실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현실에서 최고로 필요한 돈 버는 방법론에 대한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쨌든 그는 그의 적극적인 자세 때문에 시류를 잘 읽고 기발한 삼각무역이란 아이디어를 내어 제세그룹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쫓아해서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았고 상당수는 평범하지만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하여 그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로 몰리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과감하게 뛰어드는 저돌성도 필요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실패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패착은 엉뚱한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수대상 기업 조사를 안일하게 했습니다. 너무 덤비는 바람에 허점을 찔렸던 것입니다. 원하는 해외 건설업 면허가 있었고 부도난 상황이라 가성비도 괜찮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실체를 잘 알고 이에 대응하였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괜찮은 건설업체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요인은 지나친 욕심과 조급증입니다. 계단식 발전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한 계단씩 올라가지 않고 몇 계단씩 뛰어 오르려 했다는 점이 무너지는 데 일조를 했으리라 봅니다. 이런 패착에 수만 두지 않았다면 그의 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짧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승승장구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제패하겠다며 당차게 출발했던 앙팡테리블 이창호 그리고 그가 일군 제세라는 신생그룹의 태동과 몰락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율상그룹의 비화에서도 보았듯 현 시대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는 70년대 당시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업 분야 역시 IT 부문과 같은 것으로 고도화되었다고 해도 사업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제세의 흥망 스토리에서 취하고 버릴 것을 판단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운과 성공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자 속으로였습니다.